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북한 동창리 복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비핵화 일괄 타결, 이른바 빅딜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방송인 정준영 씨가 조만간 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정 씨가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3년 전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히는 등 전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시행 반년, 서울의 평균 집값은 수치상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내림세가 완만한 데다 거래가 많지 않아 집값이 떨어졌다고 말하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며 곳곳에 주의보가 내려졌다가 강한 바람 덕에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회는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홉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이 명확하고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이른바 빅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한꺼번에 주고받는 빅딜을 공개적으로 꺼내드렸습니다. 비건 대표는 그동안 점진적 접근법도 병행해온 미국 관료에서 입장의 손에 미국 입장의 정리가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용기 특파원, 이른바 빅딜을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사실상 최종 입장, 최종 확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좌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먼저 비건 대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and that is a position around which the U.S. government has complete unity. 점진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해온 단계적 해법, 행동 대 행동, 이런 식의 협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사실 하노이 때를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영변 핵시설 폐기할 때니 제재 해제로 뭘 줄 거냐 이런 줄다리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영변 폐기하고 다음에 뭐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핵 관련 전부를 폐기 대상에 포함했고 여기에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까지 다 폐기해야 제재 해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놓자 이런 건데 사실 비건 대표는 그동안 보면 동시 병행 접근이라든가 북한의 단계적 접근도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이제 완전히 바뀐 거네요. 바뀐 겁니다. 말로만 보면 바뀐 겁니다. 지난 1월에 공개 강연에서 비건 대표는 동시 병행이란 말을 써서 북한이 주장하는 방식과 비슷한 단계적 방식으로 미국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한 비건 본인이 빅딜이 원래부터 미국의 정책 목표였다고 하는 게 좀 궁색해 보이긴 합니다만 실무 대표가 대통령과 딴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가지 합의한 상태로 타결 지을 수도 있었지만 나쁜 딜이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실익을 따졌고 회담장에 나온 북한도 미국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빅딜이란 카드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뭔가 변화가 감지되는데 그러면 비건 대표, 미국은 왜 이런 결정을 정리를 했을지 혹시 이게 최근에 북한 동향 때문일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동창리 등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움직임이 있고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고입니다. 다만 왜 저러는지 북한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 집단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됐습니다. 예, 북한의 의도를 모르겠다. 그런데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서 추가로 압박할 수 있는 제재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공교롭다고 봐야 될까요? 공교롭게도 미국이 빅딜을 대북 협상 원칙으로 공식화한 날 나온 AP통신 보도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약 20개 나라를 상대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무기거래 의혹, 여기에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인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이 북한에 등장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북한도 입장을 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밝히고 나섰습니다. 협상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북미 간에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효영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한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에서도 결렬이라는 표현 대신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하며 회담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대화들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도 같은 내용의 글과 양 정상의 서명이 들어간 싱가포르 합의서 사진을 실었습니다. 회담 결렬 이후 내부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동창리 등과 관련해 커지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협상 지속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단계적 동시 행동을 주장해온 북한이 미국 측이 표명한 대로 방향 선회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해법을 일부 수용하는 듯 했던 비건 대표마저 일괄 타결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이 평행선에 달릴 수도 있는 상황. 또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ICBM과 생화학 무기까지 꺼내든 볼튼식 주장이 완벽한 공조석에 나온 것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아 당분간 북미 협상의 재개를 낙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원칙과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입장이 이행까지 단번에 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가 좁힐 수 없는 이견차가 있다라기보다는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폐기를 약속하고 단계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접합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영변딜의 실패를 경험한 만큼 비핵화 이행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의혹이 빅뱅의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으로 옮겨붙더니 급기야 연예인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물 유포 파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서 장난처럼 공유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어서 충격은 더 큽니다. 정준영 씨는 해외 촬영을 취소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정 씨를 성관계 등 불법 촬영과 유포 등의 혐의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가수 정준영 씨가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입니다.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 씨는 취재진을 피해 급하게 공항을 빠져나갔지만 이 과정에서 정 씨를 경호하던 남성들이 취재진을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 씨의 소속사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했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출연 중인 모든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정 씨는 3년 전인 2016년에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는 이유로 고소돼 방송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방송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준영 씨가 뉴스의 인물로 떠오른 것은 정 씨의 휴대전화 때문입니다. 최근 불거진 가수 승리와 관련한 불법 혐의들이 휴대전화 대화방을 통해서 그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게 모두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승리 대화방. 가수 승리 씨와 정준영 씨 등 연예인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참여한 대화방으로 이곳에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이 공유됐습니다. 당초엔 승리 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승리 씨가 아닌 정 씨의 휴대전화 대화방 내역이 통째로 유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대화방 내역을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하며 메시지를 올린 사람은 정 씨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정 씨의 휴대전화 대화방 내역은 2015년 12월 말부터 약 9달 동안의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화방에만 승리 씨가 참여했고 다른 대화방들은 정 씨와 지인들로 구성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불법 촬영물을 올린 단체 대화방과 1대1 개인 대화방 등이 여러 개였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공유된 불법 촬영 동영상과 사진은 적어도 6건 이상입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과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해당 영상을 누가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승리 씨도 다시 불러 앞서 제기된 성매매 알선 혐의와 함께 불법 촬영물의 유포에도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번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은 최근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15년 12월부터 9개월 동안의 일이 이번에 터진 겁니다. 이 사건의 단초는 3년 전에 시작됩니다. 정준영 씨가 3년 전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실 수사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때 경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결국 그 속에 담긴 카톡 내용이 다른 경로로 흘러서 지금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2016년 여름 정 씨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정 씨는 자숙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부려진 일기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 씨의 태도는 기자회견 때와 달랐습니다. 정 씨 측은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대신 한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에 전화를 맡겼습니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문제가 된 불법 촬영물도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압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가 정 씨의 카톡 내용을 대량으로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3년 후 불법 촬영 정황이 담긴 정 씨의 카톡 대화 내용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진 않았지만 정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증거들이 있어서 그거를 갖고 그 당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고. 하지만 정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정 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다는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경의 부실 수사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네, 지금 보신 연예인 정준영 씨 사건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해화역 집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불법 촬영 문제는 마치 음주운전과 양상이 비슷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기자. 네. 클럽 버닝썬 사태에서 승리의 성접대 의혹, 여기에다가 정 씨의 불법 촬영물 유포, 이 사건의 폭발성이 좀 더 커지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사건은 클럽 버닝썬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불법 의혹들과는 완전히 다른 범주의 문제입니다. 예. 연예인의 가십성 사건의 수준을 넘어서 불법 촬영물 문제,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해화역 집회를 떠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도 사회적 네. 문제로 떠올랐고, 이 사건도 그 연장선상인데 그런 불법 촬영 사례나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해화역 집회 이전인 2015년, 16년이긴 합니다. 예.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불법 촬영 범죄 건수가 2008년에는 500여 건이었는데 2017년에 6,600여 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군요. 그렇죠. 최근에는 단속도 강화됐고 또 자정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잘못된 문화가 여전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문제는 커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조금 관대했던 게 아니냐. 이를테면 정준영 씨가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네. 방송을 중단했고, 그런데 금세 복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사회의 용서를 너무 쉽게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앞에서 보도에서도 당시 부실 수사 정황 나왔었는데요. 당시 정 씨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KBS 1박 2일에도 3개월 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도의적 책임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피해자는 이후에도 인터넷 등에서 여러 악성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KBS가 정 씨를 바로 복귀시킨 건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또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진 것도 당시에 그런 느슨한 분위기가 일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뭐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KBS에 대한 이런 지적이나 비판은 좀 깊게 생각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건, 뭐 범행을 밝히고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될지 좀 더 뭔가 깊고 큰 문제가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정 씨 등이 여성을 물건 취급하고 희화화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데요. 보통 이런 불법 촬영 범죄를 음주운전과 양상이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음주운전요? 네, 왜냐하면 모두가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요. 또 반복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적발해서 조사해보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반복적으로 이런 불법 촬영을 한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 별다른 경각심이 없다, 또 반복적으로 한다. 이게 음주운전과 비슷하다는 건데 귀 속 깊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성폭력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조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에는 중학생들이 이런 불법 촬영 문제로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 중학생들이요? 네, 보호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에 한 번쯤 그럴 수 있어. 이게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도 단순히 잘못된 놀이나 또는 단순한 일탈행위 정도로만 치부하는 이런 잘못된 성의식이 뿌리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런 부모들의 어떤 관행이나 관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타인을 인격체로 대하고 존중하는 건 법적 책임과 도덕의 문제라는 걸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남녀의 성대결 구도로 보는 그런 시선이나 시각,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해자인 남성 대 피해자인 여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녀를 떠나서 사람을 성적 도구로 보는 잘못된 성의식과 성문화가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내 가족 중에 일부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두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진 기자였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를 강도 높게 성토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고 외교안보정책은 운동권 외교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해서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 원내대표답지 않게 연설은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에서 일자리까지 국민께 죄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정부 여당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의 부활이 고용, 분배, 소득 쇼크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입니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도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고 가짜 비핵화로 얻은 건 한미훈련 중단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운동권 외교가 위험한 도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외신 보도 내용이라고 덧붙였지만 이 작심 발언으로 결국 연설은 20여 분 중단됐습니다. 연설을 재개한 뒤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좌파 포로 정권이 적폐청산에 몰두해 민생이 파탄났다며 탈원전, 도철거 등을 거론했습니다. 제안도 내놨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독자 특사 파견,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 간 7자 회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선거제와 관련해선 패스트트랙 논의는 입법 쿠데타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방금 보신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원수 모독이라면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섰고, 한국당은 그렇다고 연설을 못하게 고함치는 게 민주주의냐면서 반발했습니다. 3월 국회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작 10여 분 만에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석에 다가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순랑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몇 번이나 연설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20여 분간 계속된 소란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후통 연설로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연설을 끝낸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관계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나 원내대표를 규탄하고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외신 보도를 언급한 걸 갖고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충성 경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고함 지르고 얘기를 못하게 하고,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불안하던 3월 국회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출을 규제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반년이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수억씩 떨어진 아파트들이 나오기도 했고, 서울의 평균 집값이 수치상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먼저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짜리가 9억 9천만 원을 기록하며 전국 집값 상승률 톱10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팔린 같은 면적의 집은 최고점보다 2억 원 떨어진 7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특수한 거지, 그거는.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자제들한테로 가서 이제 거주를 해야 되니까. 마포의 이 아파트도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3억 원에 팔린 게 지난달엔 11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값은 최근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넉 달간 평균 0.89% 떨어졌는데, 이 가운데 강남구가 2.92% 하락하는 등 강남 4구 아파트가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율을 강화하고 투기적 대출을 막아 돈줄을 조인 9.13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래 자체가 워낙 드물어 집값 하락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7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넘게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거래 사례가 전반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건 거래가 낮게 된 걸 가지고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특히 실수요층이 많은 서울의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네, 서울의 집값. 그러나 반대의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진짜 떨어졌는가? 수치상으로는 하락하고 있지만 체감하기 힘들다. 약간 모순적 상황이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경제부 노태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노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2억 원씩 떨어진 아파트들이 나오기도 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아파트가 많습니까?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뭐 강남의 고가 아파트 또는 뭐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일 비쌀 때에 비해서 뭐 억대로 좀 떨어진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좀 예외적인 거래이거나 또는 급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걸 가지고 뭐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례는 드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선 리포트에서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시세가 비슷하거나 오른 경우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락을 했다고 하는 건지 뭘 기준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현재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로 쓰고 있는 게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이제 지수가 올라갔으면 상승했다. 또는 이제 떨어졌으면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그냥 지난주에 비해서 올랐으면 오른 거고 떨어졌으면 내린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장기적인 이제 추세를 봐야 되니까 기준점이 있긴 해요. 이게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 매달 조사를 할 때는 한 2만 7천 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쓰는데 지난 2017년 11월이죠. 그때 이 2만 7천 가구를 다 한번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요? 그렇죠. 그 당시 가격을 100으로 놓고 비교를 해서 올라갔으면 상승했다. 내려갔으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데 그러면 하락했다는 기준이 지난주나 몇 주 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집값이 그러면 떨어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게 표현하기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약한 보합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프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편의상 저희가 한 2년 전 정도부터 그래프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그래프가 2017년 2월에 수치가 96.4가 나오는데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2018년 12월이 되면은 109.1로 정점을 기록합니다. 그 앞에 보시면 기울기 가파른 거 느껴지시는데요. 근데 9.13 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래프가 이제 완만히 하락하게 됩니다. 저렇게 완만한 구간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17주 연속 하락한 구간인데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오를 때는 왕창, 내릴 때는 찔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집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떨어진 거냐, 정부의 대책이 먹혀서 효과를 본 거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왜 잘 이게 체감이 안 될까요? 현재 주택 상황을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집을 가진 사람은 안 팔고 집이 없는 사람은 못 사거나 안 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파는 경우는 일단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담을 느껴서 안 내놓고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우리 사회 부동산 불패 신화 있잖아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더더욱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런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막상 살려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이게 뭐야? 정부에서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안 사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매수자, 매도자가 양측이 다 관망을 하다 보니까 거래는 없고 집값은 변화는 더더욱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게임 같네요. 서로 상대방이 항복하기를 바라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럼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집값 일단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좀 이렇게 관망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이제 거시경제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거시경제가 좀 그닥 밝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부동산의 규제 계속 하겠다 강한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관망세가 지속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4월 말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돼서 발표가 돼요. 세금의 문제가 끼어있는 그렇죠. 거죠.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그 공시가격인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생각보다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집주인이 있다라면 세금의 부담을 느껴서 집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좀 시장에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아파트 공시가격을 좀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노태현 기자였습니다. 꽃샘추위가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을까요? 또다시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가 바람 덕분에 해소됐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심에 다시 회색 장막이 드리워졌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과 호남 지방도 짙은 스모그에 뒤덮였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일주일도 채 안 돼 또다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밤 중국과 북한에서 오염물질이 밀려든 데다 새벽부터 대기가 정체되며 국내 오염물질까지 쌓인 겁니다. 특히 어제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진 탓에 미세먼지의 2차 생성도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람이 약해지면서 높은 습도 조건에서 질산염 등 2차 생성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오후 들어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인천 앞바다를 뒤덮었던 바다 안개와 먼지가 불과 2시간 만에 사라지며 송도의 건물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름까지 걷히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도 푸른빛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미세먼지를 걷어낸 건 바람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수도권에서부터 미세먼지를 남동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밤새 남부지방의 미세먼지까지 흩어질 것으로 보여 내일과 모레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이후 공기 흐름이 정체되면 고농도 미세먼지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손 대표가 추천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줄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전 총장 측 김숙 전 유엔 대사는 반 전 총장이 현재 해외 출장 중이어서 귀국 후 정부 구상을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규제를 풀면서 생긴 변화,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차량이 연료로 쓰는 LP가스.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훨씬 가격이 쌉니다. 반면 미세먼지 배출은 훨씬 적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측정해보니 경유차가 LPG 차량보다 93배 높았습니다. LPG 차량이 전면 보급되면 초미세먼지가 최대 71톤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LPG 차량을 일반인에 허용하자는 주장은 번번이 국회 문턱에 막혔습니다. 석유업계에서는 굉장한 리스크로 받고 그거를 계속 이제 어필을 많이 했고 효과를 좀 지연시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최악의 미세먼지가 오래된 빗장을 풀었습니다. 국회 산자위가 액화석유 가스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있는 대책 없는 대책 말 이걸 다 하는데 이 건이 걸려 있으니까 지금 부담을 느낀 거예요. 연료 수급 등을 이유로 택시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에 LPG 연료를 쓰지 못하게 한 규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LPG 연료를 자동차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미세먼지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액화석유 가스법을 포함한 7건의 미세먼지 저감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이처럼 규제가 풀리면서 일단 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LPG 차량의 인기는 하향세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보기 위해선 LPG 차량의 경쟁력이 중요하겠죠. 과제는 무엇인지 정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누구나 LPG 차를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반기는 사람도 있고 가성비라든가 또 환경 부분적인 거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LPG 차에 별 매력을 못 느낀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힘도 없고 굳이 막 좋다는 느낌을 만들었었거든요. 많이 짜는 느낌도 안 들었었고 굳이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LPG 가격이 휘발유보다 40%가량 싸지만 상대적으로 연비도 출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주유소에 비해 턱없이 적은 LPG 충전소는 가장 큰 불편입니다. 실제로 LPG 차량 등록 대수는 8년 사이 40만 대나 줄었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 차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LPG 차량들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려면 이번 규제 완화에 이어서 다양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 LPG 차종은 10여 가지뿐 공간을 차지하는 LPG 탱크는 눈에 거슬립니다. 특정인 수요만 있다 보니 신차 개발에 뒤처진 건데 얼마나 매력적인 신차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구매 유인책도 거론됩니다. 유럽처럼 다양한 세제 혜택, 인센티브 등을 통한 소비자가 LPG 차량을 보다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수입이 줄어들 정유업계의 반발은 정부의 부담입니다. 또 LPG 수요가 늘면 경유나 휘발유에서 걷던 세금이 줄기 때문에 향후 LPG 세금 인상 여부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주유소 석유값 오를 때는 속전속결이지만 내릴 때는 한없이 더디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인데 이런 속도 차이 이유가 뭘까요?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정유사에서 석유를 공급받아 팔지만 원가는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는 놈은 몰라. 당연히 그러면서 그 가격을 알아야지. 정유사는 원가를 월말에야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주유소는 원가를 모른 상태에서 이윤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에 소극적입니다. 모르는 내가 금방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정유사에서 측정을 해줘야 가격을 알아야 뭐 맞춰주는 거지. 반면 알뜰 주유소는 원가를 미리 공개해 원가가 내리면 반영이 빠른 편입니다. 좋죠, 확실히. 이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가격이 정하면 그냥 되니까. 지난해 유류세 인하 사흘 뒤 일반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 간 판매 가격 인하 폭 차이는 20%포인트가 넘었지만 12일 뒤에는 1%포인트대로 좁혀졌습니다. 원가를 뒤늦게 파악한 주유소가 늦게 내린 걸로 분석됩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입니다. 공급받는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사후 정산을 하면 일정 기간 중 최저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사후 정산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유소 측 말은 다릅니다. 정유사에서 하라하니 가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할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정유사들은 사후 정산을 선택한 주유소 비율은 공개하지 않는 상황.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탑승자 전원이 숨진 에티오피아 여객기 사고 이후 항공기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연이어 사고 기종 운항 중단 방침을 밝혔고 결국 우리나라의 이스타 항공도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하경 기자입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보잉 737 맥스A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 항공이 자발적으로 사고 기종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운항 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대체편 마련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항 재개는 국토부의 정밀 안전 점검 이후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게 확인되는 시점에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기종 추가 도입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항공 당국이 아예 모든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창의 국제공항 이착륙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자국 항공기는 물론이고 외국 항공사에도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어제 중국과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멕시코 국영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와 몽골 국적 항공사인 미아트 몽골리안 항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컴에어 등도 오늘 해당 기종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미 항공국이 해당 기종이 여전히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각국의 운항 중단 조치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티오피아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는 블랙박스가 수습돼 사고 원인 조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뒤화면 보시면 오늘 제목은 그래서 처벌은 그 가수 정준영 씨 관련 소식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예. 지금은 정 씨뿐 아니라 그 관련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미투도 터졌고 네. 그래서 지금 여론은 좀 더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준영 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모든 혐의가 사실로 입증됨을 전제로 하고요. 저희가 직접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먼저 정준영 씨 적용법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가 있는데 예. 여기서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촬영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이제 전제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촬영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를 톡방에 대화방에 올렸죠. 이게 유포죄가 되는 거고요. 유포죄도 역시
불법 촬영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 촬영과 유포가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형량이 같고, 그래서 불법 촬영과 유포가 동시에 입증이 되게 되면 그 양형 원칙에 따라서 최대 7.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4천 또는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제 형량이 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대화방에 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즐겼던 흔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뭐 영상이 없냐 이렇게 네. 묻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대화방 참여자들이 일단 그 영상을 보기만 했다 이러면 처벌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대화방에 전달을 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유포죄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없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사실상 불법 촬영의 공범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영상 없냐 이런 말들이 정 씨가 불법 촬영을 하게 된 동기가 되고 또는 그 친구라는 사람들이 또 유포를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뭐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냥 그게 보여달라고 한 것뿐이다라고 한다면 또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 의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대화 전체가 지금 공개된 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화 속에서 그 다른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안 좋은 대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로 또 처벌이 가능하고요. 예. 정준영 씨는 그렇고 가수 승리 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이 승리 씨 사건에서 또 확대된 측면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승리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불법 촬영과 유포가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각각 징역 5년 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준영 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흘 되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경찰은 국방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윤석 기자였습니다. 경계심 없이 행동하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쉬운데요. 친척이나 지인의 반려견에게 물려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이 여성은 다른 행인과 마주칠 때마다 목줄을 팽팽하게 당깁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아지들이 모르는 사람들 만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 상황이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해요. 개 물림 사고의 증가는 전국 병원의 응급실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00명당 개에 물린 환자가 2011년 5.6명에서 2016년엔 7.6명으로 늘었습니다. 20명 중 1명은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할 만큼 중상이었습니다. 중상 위험은 가족이나 낯선 이의 개보다 친척이나 이웃, 친구의 개에게 물렸을 때 더 컸습니다. 이 여성도 친구의 강아지와 놀아주다가 얼굴 주변을 물렸습니다. 익숙해서 이제 놀아준다고 장난을 많이 쳤는데 갑자기 얼굴 쪽을 물었어요. 병원 가서 광견병 주사 맞았어요. 반려견의 주인과 친분이 있으니 개에게도 경계심이 없이 접근했다가 더 크게 다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아직 내가 잘 모르는 친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나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터치를 하려거나 컨택을 하려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손상을 유발하지 않을까. 면역력이 약한 노인은 개에 물렸을 때 골수염이나 폐혈증 등 심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개에 물리면 상처가 작아도 세균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